네, 100회 특별회차 전산회계 1급 실무시험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회사는 금천왕구이고요. 완구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중소기업입니다. 단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1번 문제부터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가로 1번,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거래처 등록 메뉴에서 금융기관 거래처를 추가로 등록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코드, 은행명, 계좌번호, 유형까지 크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등록하겠습니다. 자, 거래처 등록에서 금융기관으로 가시면 되고요. 자, 빈칸에다가 98006 적으시면 되고, 은행명은 우리은행. 자, 유형은 보통예금 1번이죠. 계좌번호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1005-203-479524. 네, 됐습니다. 2에서 10 빠져나오시면 되고요. 이제 2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문제도 어렵지 않죠. 거래처별 초기 이월에 대한 문제인데 당연히 거래처별 초기 이월을 클릭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에서 그냥 계정 과목에 대한 금액이 안 맞으니까 잘 보시면서 수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거래처별 초기 이월 마우스로 클릭해 주시고요. 자, 첫 번째 단기 대금이죠. 자, 금액이 1,550만원이 아니라, 그쵸? 1,505만원이 되겠네요. 고치면 되고, 자, 선급금, 금액이 태양이죠? 850이 아니라 580이고요. 그리고 단기 차입금은 어떻습니까? 미래라고 되어 있는데, 자, 1,000만원이 아니고 1억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크게 어렵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네, 다음은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기분 재무상태표에서 다음과 같은 오류를 확인하였습니다. 관련된 정기분 재무제표를 모두 수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회사가 정기말 상품의 실제 재고액이 800만원인데 이걸 900만원으로 잘못 입력되었다는 것을 확인을 했대요. 그러면 900을 800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자, 이 상품 전기의 기말의 상품인데 어디에서 수정을 해야 될까요? 그렇죠. 당연히 상품은 자산이니까 전기말 재무상태표에서 고치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쌤 여기에 제품 원재료 정품은 기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상품도 마찬가지예요. 상품도 기말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에서 800으로 고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차변과 대변의 합계가 맞지 않겠죠. 그래서 차액이 100만원만큼 발생할 것이고, 자, 이 100만원만큼의 차액을 다시 0으로 잡기 위해서 관련된 재무제표를 여러분들이 수정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관련된 재무제표를 수정하려면은 우리가 늘 연습하듯이 쌤이 여러분께 항상 보여드린 이 그림의 순서대로 고치시면은 좀 쉽게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서는 당연히 제 손, 이 표 순으로 고치면 되겠습니다. 자, 현재 기말 상품이 재무상태표에서 이제 수정이 되었기 때문에, 자, 이 100만원만큼의 차이가 있죠. 그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차이가 이제 영향을 어디로 줍니까? 당연히 손익계산서로 주겠죠. 왜냐면은 상품은 우리가 매입을 해서 판매하는 거기 때문에 제조원가 명세서상으로는 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는 제조된 상품인 제품만 되기 때문이죠. 근데 이번에는 상품이기 때문에, 그쵸? 손익계산서에서 기말 상품 재고액을 고쳐 주셔야 됩니다. 물론 고칠 때는 100만원만큼 차이가 있지만 당연히 얼마, 그렇죠, 실제 재고액은 재고액인 800만원만큼을 넣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정기분 손익계산서 클릭하시고, 자, 여기에 재무상태표에서 변경된 값이 적용되었습니다 나오죠. 우리가 재무상태표에서 방금 기말 상품을, 그렇죠, 800으로 수정을 했기 때문에 800이 그대로 반영이 될 겁니다. 어디에? 당연히 제품 매출원가는 아니겠죠. 상품 매출원가로 반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기말 상품 재고액이 800이 바뀌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럼 당연히 얘가 바뀌었으니까 확인 누르시고, 자, 뭐가 바뀌었다? 단기 순이익도 바뀌었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단기 순이익 얼마? 5,775만원. 자, 적어볼까요? 자, 5,775만원만큼 바뀌었죠. 자, 이거를 끌어안고 이제 어디로 가야 된다?
다음에 종착역이 다음에 여기인 어디로 이익잉여금 청구기간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전기분 잉여금 청구기간서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당연히 이제 단기순이익이 안 맞겠죠. 57750인데 58750 되어 있으니까 얘를 57750으로 고치셔야 되겠죠. 그러면은 풀로 오기 누르시면 됩니다. 클릭, 이해. 당연히 57750 바뀔 것이고, 그러면 이 둘이 합친 금액도 바뀌었기 때문에 78285를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을 체크해야 되겠죠. 그러면 당연한 거예요. 잉여금 청구기간서에 미처분 이익잉여금도 바뀌었기 때문에 이 78285를 끌어안고 종착역 어디로 이제 재무 상태표로 가시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78285 여기 있는 금액을 끌어안고 종착역 어디 정기분 재무 상태표로 가셔가지고요. 여기에 있는 2월 이익잉여금을 78285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엔터를 치면은 차변과 대변의 합계가 일치하고, 그리고 여기에 차액도 0이 되기 때문에 현시간부로 관련 재무제표 문제는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 정리해 보시면은 재무상태표에서 기말 상품 바뀌었기 때문에 얘를 일단 먼저 고치고요. 그쵸? 800으로 고치고 그 아이가 손익계산서, 그쵸? 자, 손익계산서에 영향을 주니까 자, 손익계산서로 이렇게 영향을 줍니다. 그럼 주면은 여기에서 단기순이익이 바뀌면서 끌어안고 잉여금 청구기간서 가시면 되고요. 자, 잉여금 청구기간서에서 또 뭐가 바뀐다? 2월 이익잉여금 바뀌니까 얘를 끌어안고 종착역 재무상표로 오시면 끝나는 문제였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3번 문제도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자, 다음은 이제 일반전표 문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문제 2번 일반전표 문제를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가로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1일 대동에 지급할 외상매입금이 2천만원 있습니다. 이 중에서 70%는 3개월 만기에 약소금을 주었고 나머지는 면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차변에 외상매입금이라고 하는 부채가 감소합니다. 얼마? 2천만원. 당연히 거래처는 대동으로 닫아주셔야 되고요. 대변에 70%. 그럼 2천에 70%면은 1,400이죠. 어음을 줬으니까 대변에 지급어음이라고 하는 부채를 증가시키면 되고, 나머지는 면제받았으니까 채무 면제 이익이라고 하는 수익으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쉬운 문제였죠, 그쵸? 자, 이 둘은 거래처 단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7월 1일 날로 가겠습니다. 일반전표 7월 1일 날에 차변에 외상매입금 해가지고 부채의 증가, 부채의 감소, 대동, 그쵸? 갚았으니까 부채 감소하겠죠. 얼마? 2천만원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고요. 대변에 이제 어음을 줬으니까 지급어음이라고 하는 부채가 증가하겠죠. 당연히 거래처는 대동으로 닫아주셔야 되고요. 자, 얘는 이제 70%니까 1,400으로 다시면 되고, 나머지 600원요. 얘를 대변에 채무 면제이익으로 분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쉬운 내용이었습니다. 그쵸? 다음은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13일 날에 7월 말 날에 열린 이사회에서 결의했던 현금 배당금 500만원 만큼을 당사의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을 하였습니다. 7월 말 날에 회계 처리는 적정하게 이루어졌다. 여기에 힌트가 있죠. 자, 이런 경우에는 7월 말 날을 그냥 보고 오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네, 원천징수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그러면 7월 말 날로 빠르게 한번 가볼까요? 자, 어때요? 그러니까 차변에, 그렇죠, 2월 이익잉여금에서 그렇죠, 자본을 감소를 시켰고, 그 다음 대변에 뭐다? 현금 배당 주기로 했는데 그 당시에 주는 게 아니고 조금 있다가 줄게 하면서 미지급 배당금으로 대변에 분개 놓았죠. 그쵸? 그럼 여기 있는 이 500을 주었으니까 이거를 없애버리는 분개를 오늘 날짜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오늘 날짜인 8월 31일로 가셔가지고, 자, 13일이죠? 네.
차변에 그렇죠. 방금 보았던 미지급 배당금 얼마? 네, 맞아요. 500만 원만큼을 없애버리면 되겠죠. 오늘 드디어 주었으니까. 그럼 대변에 뭐다? 보통예금 주었으니까 보통예금이 나가는 분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3번 문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9월 15일 날 당사가 보유 중인 자기주식 전부를 처분하고 자기주식 매각대금 1,800만 원만큼은 월말에 받기로 했습니다. 처분 시점에 자기주식의 잔고가액은 얼마이다? 1,950만 원이다. 체크하셔야 되고요. 자기주식 처분 이익의 잔액은 얼마가 있다? 100만 원이 있습니다. 자, 이거 별표. 그리고 처분 수수료가 발생하지는 않았답니다. 이 문제 나오면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게 있죠. 자, 어떤 얘기죠? 그렇죠. 자본거래. 자본거래는요, 그렇죠. 이익과 손실은 항상 어떻게 하죠? 서로 상계합니다. 이거 알고 있죠? 자, 이 얘기를 왜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하고 문제를 풀어야 되느냐? 자, 문제를 풀면서 이해 드릴게요. 지금 보유하고 있던 자기주식을 모두 팔았죠. 그럼 대변에 뭐다? 자기주식이 나간다. 이게 1번이죠. 얼마? 당연히 장부가액이 나가야 되겠죠. 근데 얘를 얼마에? 매각대금이 1,800만 원만큼 월말에 받기로 했다는 얘기는 1,800에 팔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차변에 1,800 되겠죠. 근데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월말에 줄게라고 했으니까 얘는 이제 미수금으로 분개하셔야 되겠죠. 월말에 줄 게가 아니고 월말에 받기로 했으니까, 그쵸? 죄송합니다. 자, 월말에 받기로 하였으니까 미수금으로 분개해야 되겠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내가 1,950만 원짜리 자기주식을 1,800에 팔았으니까 당연히 150이 손실이죠. 그럼 차변은 뭐다? 자기주식 처분 손실 150 하면 되는 거죠. 뭐가 없었다면? 자기주식 처분이익이 없었더라면은 당연히 150이 답이에요. 근데 처분이익이 있잖아요. 있으면은 이 이익을 먼저 상계를 하고 나머지를 손실을 잡아라, 그 뜻이에요. 그래서 차변에 자기주식 처분이익을 먼저 상계해버리고 나머지 50을 손실로 잡는다, 이렇게 분개를 하는 겁니다. 간단하죠? 네. 자, 이 분개를 9월 15일자로 분개를 하겠습니다. 자, 우선 대변에 자기주식이 나갔습니다. 그쵸? 자, 얼마가 나갔습니까? 네. 자기주식이 1,950만 원이 나갔죠. 근데 차변에 돈은 얼마가? 1,800 들어오는 건데 이게 월말에 받기로 했으니까 미수금이다, 그 얘기죠. 자, 미수금은 거래처를 달아야 되겠죠? 누구에게 팔았습니까? 뭐라? 거래처가 없네요. 이런 경우에는 안 달아도 괜찮아요. 없는 걸 달 수는 없는 거죠. 자, 얼마? 1,800 들어왔다는 얘기죠. 그럼 당연히 마이너스가 150만 원이니까 자기주식 처분 손실로 분개해야 되는데 이미 뭐가 있었다? 처분이익이 있었으니까 걔로 메꾸어란 얘기죠. 그래서 차변에 자기주식 처분 이익으로 메꿔주면 됩니다. 자, 얼마입니까? 네, 100만 원 가지고 메꿔주고, 그럼 남는 이제 마이너스 50만 원. 얘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손실로 돌리라는 얘기죠. 그래서 얘가 자기주식 처분 손실 5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주식 처분 이익과 손실을 상기하는 것처럼 자본거래 이익과 손실은 서로 상기한다는 거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이제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4번 문제입니다. 자, 9월 24일 날 단기 투자 목적으로 전년도에 8월 달에 취득했던 단기 매매 증권 취득가 2,500만 원이고 얘가 전년도 말에 공정가액은 2,600이었습니다. 2,450만 원을 모두 처분하고 매각대금은 당사에 보통예금으로 입금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이거 기억나시죠? 자, 이게 단기가 있고요. 이게 정기가 있는데 이 주식을 단기에 취득해서 단기에 팔았다면 당연히 잔고의 가액은 2,500이 되겠죠. 근데 이 주식은요, 전기에 우리가 취득했죠. 그럼 전기에 취득했다면은 전기에 취득할 때는 2,500이죠. 근데 전기의 말에 이미 우리는 뭐다?
2600에 평가했죠. 그럼 평가했으면은 이미 올라버린 이 100만원만큼을 평가이익으로 수익 잡았기 때문에 단기 입장에서는 이 단기 매매증권의 장부가액을 얼마로 볼 거냐, 그게 중요한데 당연히 2600과 비교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전기 이전에 취득한 단기 매매증권은 처분 시에는 어떻게 한다? 전기의 취득가액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전기의 말의 공정가치와 비교한다는 거 알고 있죠? 그래서 2600짜리가 현재 장부의 가액이니까 얘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처분했으니까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이 2600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전기 말의 공정가치가 나간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러면 차변에 2450만원만큼의 보통예금이 들어왔으니까 여기에 2번 보통예금이 2450만원이 들어왔죠. 그러면은 2600을 2450에 팔았으니까 150만원만큼이 손실이 되겠죠. 그쵸? 손실이 됐으니까 단기 매매증권 전문 손실로 150만원만큼을 분개하시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자, 9월 24일 날에 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대변에 단기 매매증권이 나갑니다. 그쵸? 자, 얼마가 나간다? 네, 2600이 나가는 거죠. 그리고 차변에 돈은 얼마가 들어온다? 보통예금으로 2450만원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150이 손실이니까 차변에 단기 매매증권 처분 손실로 분개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됐습니다. 네, 다음은 5번 문제입니다. 10월 31일 날 8월 7일에 선적하여 미국의 코코닷컴사에 수출한 제품에 대한 외상물주금을 회수하여 원화로 당사의 보통예금에 입금하였습니다. 자, 이 문제는 그냥 외상값 회수하는 문제인데 그 외상값이 달러로 되어 있다는 얘기죠. 네, 4만 달러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환율은 이제 10월 31일이니까 1200원이고 그 당시에 이 물건을 팔아서 외상물주금이 발생한 그 날의 환율은 달러당 1100이죠. 그러면 일단 차변에 보통예금 들어오고요. 대변에 외상물주금 사라진다. 이건 알고 있죠. 근데 이 보통예금은 오늘 들어왔으니까 그쵸, 얘는 4만 달러에다가 곱하기 얼마? 오늘의 환율인 10월 31일 환율 1200 곱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얼마? 4800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쵸? 근데 외상물주금은 자, 4만 달러가 그 당시에 얼마였냐 그 얘기죠. 그 당시에 얼마였다? 1100원이니까 1100을 곱해서 4400이 사라진다 그 얘기죠. 그럼 나는 4400만 받으면 되는데 4800 들어왔으니까 400을 벌었죠. 이 아이를 대변에 외환 차익으로 분개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10월 며칠 날에 31일 날에 분개하겠습니다. 차변에 보통예금이 얼마가 들어온다? 4800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대변에 외상 매출금이 사라지는데 거래처는 누구? 코코컴퍼니죠. 그래서 코코컴퍼니 조회서, 코코닷컴이죠. 조회서. 자, 대변 얼마? 4400을 이렇게 없애버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대변의 400은 이익이니까 외환 차익으로 분개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400만원 끝입니다. 다음은 이제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월 30일 날 전기에 대손 처리한 외상물주금 중 100만원만큼을 현금 회수를 하였습니다. 전기에 떼인 돈을 회수했다. 그 얘기죠. 그럼 전기에 떼인 돈을 회수하게 되면은 차변에 뭐다? 일단 현금 들어오죠. 얼마? 100만원. 그럼 쌤이 얘기했죠. 전기에 떼인 돈을 회수하면은요, 무조건 어디에? 대손 충당금에다가 넣어달라. 기억나시죠? 그래서 대변에는 대손 충당금이 되겠습니다. 자, 11월 30일 날 분개할게요. 차변에 일단 현금이 들어왔습니다. 얼마? 100만원이 들어왔고요. 자, 이 아이를 대변은 뭐다?
대손 충당금으로 넣어 주셔야 되는데, 그 당시에 외상 매출금을 우리가 떼었기 때문에 외상 매출금의 짝지인 대손 충당금의 코드 109번으로 설정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반전표 6문제는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자, 다음 문제는 메인 매출전표 입력 메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문제 3번 메인 매출전표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7월 3일날 제품의 임가공 계약에 의해서 가공을 의뢰했던 제품을 우진상사로부터 납품받았고요. 전자세원계약서 나와있네요. 체크하시고요. 자, 수취했고 외주광비 300만원만큼 부가세 별도를 전액 현금으로 결제를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매매춘표 7월 3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세금계산서를 수령했으니까 당연히 뭐다? 매입이죠. 자, 돈을 쓴다는 건 뭔가를 구입을 하는 거니까 매입이 되는 거죠. 그쵸? 그리고 증빙을 수령했으니까 매입세 공제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매입의 과세 51번이고요. 품목은 외주광비. 자, 쌤 기본 강의 때 외주광비는 하청기업한테 일거리를 맡기고 수고했다고 돈 주는 거라고 했죠? 자, 이제 공급가액을 입력할 건데 얼마가 있습니까? 300에 30이 되겠죠. 그쵸? 부가세 별도니까. 자, 거래처는 누구였습니까? 네, 거래처는 우진상사이네요. 전자에 체크하시고 분계는 전액 현금으로 줬으니까 1번 누르시면 되겠죠. 그럼 대변에 현금 330만원이 나갔고요. 원재료 구입한 건 아니죠. 하청기업한테 수고했다고 수고비 준 거니까 외주 가공비로 분계하시면 되겠습니다. 몇 번대? 500번대가 되겠죠. 자, 다음은 이제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5일날 미국에 소재한 GNW의 직수출 동그라미. 자, 직수출 나왔죠? 하기로 한 제품 7,500원이 아니고요. 7,500달러죠. 그렇죠? 자, 7,500달러입니다. 선적하였고 GNW로부터 대금은 3개월 후에 받기로 하였으며 선적일 현재 기준 환율은 1,100원입니다. 단 수출 신고번호의 입력은 생략하기로 합니다. 자, 8월 5일날에 직수출했으니까 유형 선택은 매출의 수출 16번으로 가시면 되고요. 품목은 제품입니다. 공급가액은 우리 회사가 7,500달러를 선적을 했죠. 즉 7,500달러 수출했으니까 이걸 오늘의 환율로 곱해가지고 1,100원 곱하니까 825만원 나오겠죠. 825만원치를 수출했다 그 얘기예요. 그쵸? 자, 거래처는 누구입니까? 네, GNW 맞습니까? 네, GNW였죠. 그래서 G 누르고 엔터 치면 됩니다. 영어로 G 하나만 누르면 돼요. 그리고 영세율 구분 선택을 해야 되는데 F2 누르고 당연히 직수출이니까 1번 누르시면 되고요. 분계는 전액외상 2번으로 가시면 되겠죠. 왜? 3개월 후에 받기로 했으니까 외상이죠. 그래서 차변의 외상 매출금, 대변의 제품 매출, 분계 잘 돼 있으므로 2번 문제는 끝이 납니다. 자, 다음은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14일 날 생산부서 직원들의 간식용 흰 우유를 국민마트에서 38만 5천원에 구입하고, 자, 구입 동그라미 해야 되겠죠. 대금은 전액 현금으로 결제하였으며 현금 영수증을 수령하였습니다. 자, 현금 영수증 체크. 자, 그러면 구입하고 현금 영수증을 받았죠. 그럼 매입에 현금 과세가 되겠죠. 근데 이건 현금 과세가 아니에요. 자, 이 3번 문제 별표합니다.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자, 이게 간식용 흰 우유죠. 여러분, 우리 흰 우유는요, 면세예요. 네, 국민은 누구나 이제 우유를 먹고 성장할 그럴 필요가 있다, 이런 의미에서 우유는 면세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국민마트 현금 해가지고 지출 증빙용 영수증이 있는데
이 공급가액 밑에 보시면 부가치세가 없잖아요. 그쵸? 이건 면세를 의미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현금 면세로 반드시 유형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야, 어렵죠. 그래서 우유가 면세라는 걸 모르게 되면은 솔직히 이제 우리가 풀 수가 없는 그런 문제이죠. 근데 이런 경우에는 그래도 한 번쯤 부가세를 좀 보셔야 되는 거예요. 부가세가 없다면은 아, 이거는 그냥 면세로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문제를 푸는 것이 우리한테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항상 현금 영수증이나 카드 전표가 나왔을 때는요, 부가가치세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세요. 그래서 있다면 과세이고 없다면 면세로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면세 품목을 뭐 다 배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런 게 있대요. 흰우유는 면세인데 초코우유, 딸기우유, 그쵸? 자, 이런 건 면세일까요, 과세일까요? 얘들은 과세랍니다. 네, 10% 과세가 붙습니다. 얘들은 이제 가공을 한 거기 때문에 과세 품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8월 14일 날에 자, 매입에 면세인데 현금 영수증이니까 예, 현금 면세로 가야 되겠죠. 62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품목은 흰 우유라고 되어 있죠. 금액은 네, 38만 5천원 적으시면 되고요. 거래처 코드는 네, 국민마트 맞습니까? 네. 그리고 분계는 전액 현금으로 결제했으니까 예, 1번 전액 현금으로 놓으시면 되고요. 자, 대변에 현금 나온 거 맞는데 차변은 뭐죠? 생산부 직원들의 간식을 이제 드린 거니까 당연히 복리후생비로 분계를 하셔야 되겠죠. 몇 번대? 500번대로 분계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4번 문제입니다. 9월 9일이죠. 비사업자인 홍석준에게 제품을 77,000원 부가세 포함이죠. 현금 매출하고 간이영수증을 발급하여 주었습니다. 간이영수증은 법적 증빙이 아니죠. 예, 세원계안서나 현금영수증이나 카드전표가 아니기 때문에 무증빙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9월 9일 날에 일단 팔았으니까 매출 증빙 아니니까 무증빙 건별 14번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품목은 제품이라고 되어 있고요. 공가액은 77,000원 일단 적어보세요. 엔터. 자, 77,000원 잘라지죠. 부가세 포함이니까 이 상태로 놔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름은 홍석준이죠. 네, 홍석준. 네, 엔터 치면 되고. 그리고 자, 분계는 어떻게 할까요? 현금 팔았으니까 네, 1번 전액 현금이죠. 그럼 대변에 현금이 네, 참, 대변에 현금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대변에 제품이 매출이 되었고 부가세 예수금 7,000원, 그리고 차변에 현금이 77,000원 들어오는 내용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5번입니다. 10월 20일 날 광주왕고에게 공급했던 제품 중 일부가 품질에 문제가 있어 반품이 되었답니다. 반품 체크. 다음과 같이 전자세원계안서를 교부했고요. 세원계안서 체크. 단 회계 처리는 외상 매출금 계정과 상계하여 처리하기로 하며 분계는 마이너스로 표시합니다. 그러니까 외상값하고 퉁치자, 그 얘기죠. 그럼 우선 일단 팔았던 물건이 반품이 된 거죠. 그래도 일단 매출은 매출이니까, 그쵸? 매출과 관련된 거니까 당연히 10월 20일 날에는 매출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반품 세원계안서도 세원계안서니까 11번 과세로 가야 됩니다. 네, 그대로 그냥 가시면 돼요. 자, 품목은 누구입니까? 네, 제품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 이때 중요한 건 금액이 그렇죠. 마이너스 200을 찍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액을 마이너스로 찍으면은 이게 이제 반품을 의미하는 거죠. 자, 거래처는 누구입니까? 광주완구라고 되어 있죠. 전자에 체크하시고 분계는 어떻게 할까요? 전액외상과 퉁치기로 했으니까 전액외상 그냥 2번 누르시면은요, 알아서 전산이 이렇게 마이너스 분계를 다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구경만 하시면 되겠다, 그 얘기죠. 자, 다음은 이제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0월 31일 날
당사 영업보서는 옥정현 국수에서 회식을 하고 식사대금 55만원 부가세 포함이죠. 당사 명의의 법인카드인 현대카드로 결제했습니다. 카드 매입에 대한 부가세 매입세 공제 요건은 충족하였답니다. 우선 매입이니까 그쵸? 매입에 카드 과세로 가면 되겠죠. 자, 10월 31일 날 가시면 되고요. 매입의 카드 과세 몇 번? 네, 57번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품목은 회식으로 적으시면 되고요. 금액은 얼마입니까? 네, 55만원 적으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50에 5만원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고요. 자, 거래처는 누구입니까? 네, 옥정현 국수라고 되어 있죠. 옥정현 국수. 그리고 신용카드사에다가 F2 누르시고 무슨 카드? 네, 이 카드는 현대카드이죠. 현대카드 엔터 치면 되겠습니다. 자, 분개는 네, 전액카드 4번으로 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차변의 원재료가 아니죠. 회식을 했으니까 이건 이제 복리후생비로 고쳐 주시면 되고요. 영업보서가 회식을 했으니까 800번대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카드는 외상이죠. 근데 장사가 아니니까 미지급금으로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대변에 현대카드로 거래처까지 달려있는지 확인을 꼭 하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매입매출연표 문제는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네, 2에서 10 빠져나오시면 되고요. 자, 이제 다음 문제는 네, 오류 정정 문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4번 오류 정정 문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5월 7일 날 당사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처음으로 당월 분 퇴직연금의 납입액 200만원만큼을 국민은행의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을 하였으며 퇴직연금 납입액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계 처리를 하였습니다. 우리 퇴직연금을 가입할 때 확정급여형으로 가입하게 되면은 퇴직급여가 아니죠. 퇴직연금 운용자산이죠. 자, 이거를 연금 운용자산으로 바꿔주는 작업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부가가치세하고는 관련이 없으니까 일반 전표로 가셔야 되겠죠. 그래서 5월 7일 바로 가시고요. 여기에서 자, 퇴직급여를 그쵸? 뭘로? 퇴직연금 운용자산으로 바꾸어 주기만 하면은 끝나는 문제입니다. 간단하죠? 자, 다음은 이제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11일 날 미국의 코코닷컴사에 제품 5만 달러만큼을 직수출했죠. 그리고 달러당 이제 1,000원인데 이 환율을 적용하여 회계 처리하였으나 적용해야 될 환율은 1,100원이랍니다. 그러면 얘도 간단하죠. 네, 매매처표 띄우시고요. 날짜는 네, 9월 11일로 가시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제품 수출되어 있는데 자, 이게 이제 5천만 원이 아니란 얘기죠. 그럼 얼마입니까? 1,100원이면 곱하니까 네, 5,500이 나오죠. 그래서 5,500으로 바꿔달라 그 얘기예요. 그쵸? 그래서 금액을 5,500으로 바꾸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분개를 좀 볼 건데, 자, 분개는 크게 문제가 없죠. 네, 분개는 문제가 없으니까 분개는 그냥 네, 이대로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금액만 바꿔주면 되는 문제이죠. 네, 이렇게 해서 오류 정정 문제는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결사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문제 5번 결사 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결사는 수동과 자동을 먼저 분류해야 되겠죠. 자, 수동 결사는 당연히 일반 전표에다가 12월 말일자로 직접 분개하시면 되고요. 자동 결사는 결산 자료 입력 메뉴에 금액을 입력한 후에 전표 추가하시면은 자동으로 분개를 해줍니다. 그래서 자동 결산 5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되겠죠. 기말재고, 대손, 감가, 퇴직금, 법인세. 그러면 수동은 수, 자동은 자 이렇게 표시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자, 1번은 수동이죠. 네, 수. 2번도 수동입니다. 수. 3번은 3번도 수동이죠. 자, 이번 시험 문제는 전부 다
네, 수동 문제만 나왔기 때문에 자동 결산이 한 개도 없습니다. 그래서 좀 어렵게 나온 문제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하지만 평소에 공부를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자 1번부터 차근차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이 전산회계 1급까지 준비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어려울 수도 있겠죠. 세무에 가시면 좀 쉽게 풀릴 수 있는데 저 1급 때는 좀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좀 많이 풀어보셔야 됩니다. 자, 이 문제는 그림으로 일단 여러분께 설명을 드릴게요. 자, 먼저 당기 12월 1일 날 동신상사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당사의 건물의 일부를 6개월간 임대하다. 자, 여기 6개월의 별표. 보통 이제 12개월치로 많이 나오는데 6개월로 나오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월할 계산할 때 분모에다가 6을 넣으셔야 됩니다. 12개월이 아니에요. 자,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실수할 수가 있다. 자, 그 다음 임대료. 자, 임대기간은 당기 12월 1일부터 다음 연도 5월 말까지입니다. 240만원만큼을 일시에 현금으로 받고 전액 부채로 처리를 했습니다. 임대료는 월 하야 계산한다. 전액 부채로 처리했답니다. 자, 여기에 또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죠. 이게 전액 임대료라고 하는 수익으로 처리했으면은 쉬운 문제가 되는 건데 부채로 처리하니까 처음에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워해요. 그래서 쌤이 우리 기본 강의 때 배웠던 자 임대료로 처리한 경우를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그걸 먼저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부채로 처리하는 방법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임대료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12월 1일 날에 현금 240만원 들어오면은 임대료라고 하는 수익으로 분개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임대료로 수익 분개했다면은 당연히 대변에 임대료 240 되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과연 이 임대료가 정말 단기 1년치의 임대료이냐를 파악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늘 하는 거, 그렇죠. 240만원을 월할 계산하자 그 얘기예요. 근데 얘는 6개월치를 이제 우리가 받은 거기 때문에 분모에는 6이 되는 거고요. 자, 이번 연도 12월 1일 날부터 이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서 이제 우리 건물에 살고 있으니까 12월 1일부터 이번 연도가 끝나는 12월 말까지를 기간으로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한 달밖에 안 되네요. 그쵸? 그러면은 240만원 곱하기 6분의 1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 연도의 임대료로 인식해야 되는 수익은 40만원만 인식을 하시면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무려 얼마? 240을 수익으로 잡아놨죠. 우리 회계는 뭐다? 현금주의가 아니라 발생주의니까 발생한 만큼만 수익을 잡으셔야 돼요. 즉 40만원만큼만 단계 수익으로 잡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12월 말 날에는 어떤 정리분개를 해야 되느냐. 첫째, 여기에 있는 임대료에서 40만원만큼만 남기고 나머지 200만원만큼은 단기의 임대료가 아니니까 얘를 제거해야 되겠죠. 그래서 임대료라고 하는 수익을 취소하는 분개를 먼저 해야 됩니다. 자, 이해되죠? 그리고 이 아이를 대변에 뭐다? 내년 거를 미리 받았다라고 해가지고 선수 수익이라고 하는 부채로 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수 수익은 이제 부채로 이렇게 잡은 거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분개를 공부했을 때는 이렇게 공부했다는 얘기죠. 그쵸? 근데 이번 시험 문제는요, 얘를 전에 임대료로 분개했다면은 이게 정답인데, 임대료가 아니라 저는 뭘로? 부채로 분개한 거예요. 그럼 얘는 정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어떤 게 정답이 되느냐? 자, 12월 1일 날에 부채로 어떻게 분개했는지를 우선 보여드릴게요. 12월 1일 날에 일단 현금이 240 들어왔죠. 자, 이건 똑같아요. 그런데 전액 부채로 처리한다는 얘기는 임대료가 아니라 선수 수익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분개했다 그 얘기예요. 우리 회계는요, 수익을 부채로 처리하게 되면은 선수 수익으로 처리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근데 선수 수익으로 분개하던 임대료로 분개하던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냥 단기에 임대료가 얼마인지 그것만 알면 돼요. 그쵸? 그래서 왼쪽에서 구해보니까 얼마였습니까? 40이었죠. 그럼 얘는 어떻게 했어요? 40을 임대로 잡아야 되는데 너무 많이 잡아가지고 얘는 40을 놔두고 200을 뺐잖아요. 그쵸? 근데 지금 얘는 어떻습니까? 부채로 처리하니까 임대료가 아예 없죠. 그럼 선생님이 어떻게 해야 돼요?
임대료를 다시 만들어야 되잖아요. 얘는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대변에 임대료라고 하는 수익을 단기분만큼을 발생시키고 그 발생시킨 만큼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미안한데 얘는 단기분이다. 내년 걸 미리 받은 게 아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선수 수익을 빼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답이에요. 우리 1번 문제 답은 이게 답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임대료는 어떻습니까? 자, 왼쪽에 있는 분계는 너무 임대료 많이 잡아가지고 임대료를 갖다가 빼고 걔를 내년에 수익으로 선수익으로 부채를 잡아주었지만 얘는 어때요? 얘는 부채로는 잡았지만은 수익은 한 개도 안 잡혀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수익 잡아주고 수익만큼을 여기서 그냥 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분계했느냐, 이렇게 분계했느냐에 따라서 기말의 결산 분계 자체가 아예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 이거 두 개를 동시에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께서. 아시겠죠? 반드시 동시에 공부하세요.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쵸? 자, 아무튼 이 문제는 정답이 오른쪽에 있는 이 분계가 되겠습니다. 자, 12월 말날로 가서 분계하겠습니다. 자, 대변에 임대료라고 하는 수익을 일단 잡아야 되겠죠. 얼마? 40만원. 40만원만큼은 단기의 임대료가 맞으니까. 그럼 이걸 차변의 물로 분계한다. 선수 수익으로 분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2번 문제 보겠습니다. 10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부가가치세 대급금의 합계액은 3,856만원이었으며 부가가치세 예수금 합계액은 4,178만원이었다고 가정합니다. 이교학정 신고를 위한 상계처리를 하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단, 납부소액 발생 시 미지급세금 계정을 사용한다. 네, 이 문제는 부가가치세 상계처리 문제이죠. 자, 상계처리 문제는 대변에 있는 부가가치세 예수금, 그러니까 다음 달에 납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변에 있는 부가세 예수금을 차변으로 없애버리고, 그리고 매입세 공제가 가능한 부가세 대급금은 대변으로 사라지는 분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차변의 부가세 예수금 부채 감소, 자, 얘는 내야 되는 거, 대변의 부가세 대급금 자산의 감소, 얘는 공제 받아야 되는 거, 그렇죠? 그래서 부가세 예수금, 부가세 대급금, 이게 뭐죠? 매출세 마이너스 매입세. 자, 매출세가 크죠? 그럼 납부세이니까, 그쵸? 다음 달 25일날 납부하겠다. 미지급세금으로 분계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10월 1일로 가겠습니다. 차변에 부가세 예수금이 사라지죠. 자, 얼마가 사라집니까? 네. 41780. 그쵸? 사라지고요. 자, 그다음 대변에 부가세 대급금이 사라집니다. 얼마가 사라집니까? 매입세. 네, 38560. 이거 왜 이러지? 죄송합니다. 이게 잘못 적혔네요. 네, 대변의 부가세 대급금. 네, 38560. 그쵸? 그러면 322만원만큼은 다음 달에 납부를 해야 되는 거니까 지금은 납부하는 게 아니죠. 그럼 대변은 뭐다? 일단 미지급세금으로 분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 25일날이 되면은 얘가 이제 사라지면서 차변의 미지급세금, 대변의 뭐 현금, 보통예금 이렇게 주면 되겠죠. 자, 지금은 상계처리 분계만 해야 되는 거니까 상계처리 분계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억합시다. 부가세 예수금, 부가세 대급금, 미지급세금. 혹시나 환급세액이 들어온다면요, 그때는 차변의 미수금이 되겠죠. 3번입니다. 국민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차입금 5천만 원이 만기일이 도래하기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장기차입금이 아니죠. 그럼 차변에 넌 더 이상 장기차입금이 아니야 하면서 차변의 부채를 감소시키면 되고요. 그럼 넌 뭔데? 너는 유동성 장기부채야 하면서 대변에 유동부채로 분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둘 다 그렇죠. 다른 거 잊지 마시고요. 분계하겠습니다. 차변에 넌 더 이상 장기차입금이 아니야. 부채 감소. 거래처는 거래처가 누구였죠? 방금? 네, 잠시만요. 네, 국민은행이네요.
얼마? 5천만 원이 사라지고요. 그리고 대변에 이 아이를 유동성 장기부채라고 하는 이름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거래처 달아야 되겠죠. 국민은행 이렇게 달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3문까지 결사 문제를 다 풀이를 하였습니다. 네,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자, 이 문제는 자동 결사는 없기 때문에 굳이 결산자로 입력해서 문제를 풀 필요는 없겠죠. 여기까지만 하고 바로 조회 문제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조회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제 6번 조회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일규확정 신고기간 중 매출 세관계한서의 매수가 가장 많은 거래처명과 매수를 입력하시오. 우리 매출 세관계한서 매수 나오면은요, 쌤이 항상 세관계한서의 매수, 그쵸? 나오게 되면은 세관계한서 합계표로 가라고 했죠. 그러면 자, 회계관리가 아니라 부가치에 클릭하시고요. 세관계한서 합계표를 마우스로 클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날짜는 4월에서 6월까지 놓으시면 되고요. 엔터. 자, 매수가 가장 많은 거를 이렇게 찾지 마시고요. 요거를 클릭을 계속 해보세요. 그러면은 자, 큰 숫자가 위로 올라오죠. 자, 이때 매수가 가장 많은 거래처는 순천상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거래처명과 매수를 물어보고 있으니까 순천상사의 그렇죠. 5장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해하셨겠죠? 자, 다음은 이제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천왕구의 단기 1개 확정 부가세 신고서의 과세표준 명세 중 수익금액 제외금액은 얼마입니까? 자, 이거 그대로 따라가시면 돼요. 자, 이 문제는 부가세 신고서로 가겠습니다. 자, 신고서에 클릭. 1개 확정의 과세표준 명세죠. 그러면 1개 확정이면은 언제입니까? 네, 4월에서 6월까지고요. 자, 얘는 이제 그냥 답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 상태에서 과세표준 명세를 클릭하시면 돼요. 자, 클릭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과세표준 명세가 나옵니다. 자, 우리 과세표준 명세는 뭔가 하면은요, 이렇게 매출 세개 보시면 이 합계 있죠. 자, 이 합계가 쌤이 과세표준이라고 있죠. 자, 이게 184176000인데 여기 나와 있죠. 근데 이게 우리가 실질적으로 말 그대로 뭐다? 영업을 해가지고, 즉 장사를 해가지고 벌어들인 매출액이 있을 것이고, 장사와 관련이 없는 매출액도 있겠죠. 그러니까 장사와 관련이 없는 매출액은 주로 어떤 것들이 있죠? 예를 들면은 상품을 판 게 아니고요, 뭐 유형자산이나 무형자산, 자, 이런 것들을 팔았을 때는 장사가 아니니까 그런 수익금액들은 전부 다 영업 외적인 수익금액이죠. 자,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수익금액 제외에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럼 우리 회사가 184176000이 3개월 동안 매출액인데, 이 매출액 중에서 정말 제조 도소매와 관련된 장사는 183676000만큼이 매출액이고, 나머지 50만원만큼은 유형자산이라든지 무형자산, 자, 이런 영업과 관계없는, 즉 장사가 아닌 그런 매출액을 의미한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문제는 수익금액 제외 금액인 장사와 관계없는 금액을 묻고 있으니까 50만원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다 했으면 이게 수시 빠져나오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3번입니다. 1월부터 6월까지 발생한 복리후생비 중에서 재조경비에 해당하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자, 이렇게 특정한 월을 물어보고 있죠. 그럼 어디로? 네, 1월계표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계관리에 1월계표 클릭. 자, 문제가 물어보는 건 1월달에서 6월달까지의 복리후생비, 그쵸? 자, 복리후생비 중 재조경비에 해당하는 금액이 얼마인가를 묻고 있죠. 그러면은 어디로 가면 된다? 자, 월계표에 1월부터 6월달까지 복리후생비 중에서, 자, 복리후생비가 재조경비에 속하는 것이 얼마인가, 그 얘기죠. 얼마입니까? 네, 3067300이 되겠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거는 월계표로 가도 괜찮아요. 아시겠죠? 물론 문제풀이에서는 결산재무제표에서 재조원가 명세서로 가라고 했지만은 여기로 가도 괜찮고요. 그러니까 이 얘기죠. 여기에 재조원가 명세서 가시면은
여기를 이제 6월로 놓으시면은요, 1월달부터 6월달까지의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이제 경비 중에서 복리후생비를 보시게 되면은 3067, 300 돼 있죠. 자, 이 금액을 보고 답을 하셔도 괜찮고요. 아니면 선생님처럼 이렇게 월계표로 가서 조회도 상관이 없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100회 특별회차 전산학의 1급 실무시험 강의는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강의 이론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